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8분 응선을 넘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채권단과 IMF 측 관계자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합의서 초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따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연금 체제, 노동법 등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의 합의 초안을 늦어도 이날 밤까지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공장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9개월 가운데 8개월 동안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였던 0.1% 감소보다 부진한 결과였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재 주문은 전달에 5.1% 급증했다가 이달엔 1%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0.2% 늘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5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도 웃돌았습니다. 유로존 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하락폭이 줄어든 데 이어 4월 0%를 기록해 디플레 진행이 이미 멈춘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장 주문 감소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진전에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1.66% 하락한 95.82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1.1165달러로 2.2% 급등하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달러 약세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06달러, 1.76% 상승한 61.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그닥 좋지 못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시장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조금 다시금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 그리고 IMF 총재 등의 핵심 국제채권단이 모여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요. 역시 긴급회동 이후에 뭔가 성과물이 나오는 듯하네요. 그리스의 이 국제채권단들이 모여서 최후 통첩에 해당되는 합의서를 마련해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가 강도 높은 긴축의 내용이 포함된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면 그리스 구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가 빠르면 오늘 밤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마치 해결될 듯 하다가 다시 꼬여버린 그리스 문제 여러 차례 당했기 때문에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미리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런데 하락했던 이유는요. 미국의 공장 주문이 4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 밖에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준비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0.1%대 하락세를 보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가장 견주하다고 보여지는 나스닥이 그래도 시가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서 마감에 대해서 양선은 유지했습니다. 모두 다 윗꼬리, 밑꼬리가 동반된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거래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나스닥이 그래도 장중에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 마감가 챙겨드리죠. 이번에는 영국 FTSE 100 지수도 다른 주요국 증시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가 1%가량 내림세를 보인데요.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 증시도 0.4%씩 나란히 밀렸는데요. 역시 그리스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밀렸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유로존의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6개월 만에 플러스 물가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로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 주식시장에는 약간 악재로서 작용하는 그런 재미있는 부메랑 효과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곧바로 달러와 같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크게 밀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95선, 달러와 가치가 하룻밤 만에 1.5% 정도 주요 6국 통화 대비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장 주문이 예상 밖에 크게 감소하면서 미국 쪽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대급부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많이 뛰었는데요. 유로 달러를 지금 보고 계신데 간밤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 쪽 증시는 오히려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달러가 간밤에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도 조금은 강세를 보였다는 국면이 되겠는데요. 우리로서는 어제 엔저로 자동차주가 급락한 바 있잖아요. 그에 따른 부담은 조금 덜 수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오늘 자동차주에는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까요? 이어서 유가 보시겠습니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도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또 감소하면서 5주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펙 회의에서도 역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감산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 역시 공급 과잉 우려를 많이 덜어줬는데요. WTI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경기 민감 수출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정유 화학주들도 오늘은 또한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현대차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어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동안 3조 5천억이 날아간 그런 날이었는데요. 현대차만 빠진 게 아니라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부진했었죠. 메르스 관련주만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을 주목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까요? 출발 증시 바이드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시자 건국대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한때 달러당 전일 125엔대까지 진입을 했었었는데 이 마지노선을 건드리면서 역시 130엔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화 대비 13년 내 최저로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5엔대까지 갔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뭐 125엔대 가는 것이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125엔대까지 갔는데 하반기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마 130엔대 돌파는 뭐 거의 거뜬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있고 또 내년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비해서 일본은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 최소한 2, 3년 정도 갈 것이다. 미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고 일본도 2, 3년 정도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이제 지금 125엔대도 큰 문제지만은 추가적으로 130엔대, 내년에 135엔대 이런 식으로 2, 3년 정도 계속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1995년, 7년 같은 경우 보면은 140엔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양국이 펼치고 있는 통화정책 방향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간극은 더 커질 거다. 엔저는 2, 3년 더 지속될 거다 하셨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이 엔저의 베팅을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헤지 펀드들이 전부 엔저에 베팅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제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를 포함해서, 이제 왜냐면 1년이 금년 중에 금리를 올리는 걸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큰 엔화가 계속 절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옐런 발언이 환시장 투기 세력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달러화 강세를 촉발시킨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한 모습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시가총액 상위, 원래는 시총 2위 종목이었었죠. 최근에 밀려서 3위이긴 한데 현대차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판매가 부진했다. 그 이유도 적지 않았지만 엔저 때문이라는 분석 역시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원엔 재정 환율이 문제인데 이것도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본래 이제 일본의 도요타 캠리가 현대 그랜저보다도 좀 비쌌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달러 기준 가격이 현대 소나타 가격이 일본의 캠리보다도 도요타 캠리보다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엔화가 계속 30-40% 절하됐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서 팔아도 되는데 우리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됐기 때문에 더 할인할 수도 없고 현재 가격만 받아도 손해가 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본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이 일본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게 되면서 팔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 자동차 품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감소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엔저가 원엔 환율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정부가 지금 이달 말쯤이나 수출 그런 확대 정책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 나온 건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8개월째 사상 최장기간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황형 흑자여서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은 마이너스 10.9인데 수입은 마이너스 15.3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 구조가 원자재가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중간재를 들어가서 가공해 수출하는데 수출이 이렇게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5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그 마이너스 폭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것이 이제 계속 원화 가치를 더 절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수입도 안 되고 수입이 안 되니까 불황형 흑자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또 절상되니까 또 수출이 더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한은 측에서는 이렇게 수출이 5년 거의 9개월 만에 두 자릿수대로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유가 하락 때문이고 수출 금액은 줄었을지 몰라도 수출 물량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네요.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은에서 정말 현재 기업들이 말이죠. 물량도 거의 한원 분석을 봐도 거의 1%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도 미미한 것이고 지금 기업들이 금액 기준으로 워낙 빠지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도 삼성이나 현대차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적자를 보고 수출하면 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 기준도 1%는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은 금액 기준도 기업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5월달 수출 나온 것을 국가별로 보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금 2달 연속 줄고 있고 대중 수출은 벌써 넉 달째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빨리 뭔가 대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가도 보니까 참 우울해요. 지금 6개월째 0%대 물가. 사실 5월달에 물가가 한 0.5% 나왔고 담배값 인상분이 그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인데요. 한은 여전히 아직까지 디플레가 아니다라면서 부인하고 있다죠. 그렇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담배값 인상분 0.6% 빼면 벌써 몇 개월째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을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실기했다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 좀 완화 정책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완화 정책을 해온 것에 대한 일종의 그냥 해명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문제는 하느니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또 일본의 90년대 초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사실 일본의 90년대 초가 92년, 93년이 1%의 물가 상승률이고 94년이 0.7%로 갔다가 95년이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2013년, 14년이 1.3% 물가 상승률이었고, 금년이 지금 이제 한은은 0.9, KDI는 0.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금년에 0%를 간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일본의 1994년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은은 이제 그 당시에 93년, 94년 또 일본의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한 품목이 한 47% 절반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27%밖에 안 되니까 일본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더 한은이 이 거시적인 충격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써 지금 한국은행 측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는데요. 이렇듯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수출도 부진하고 엔저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그런 가운데 한은이 6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제 한은이 자꾸 이러는 지금까지 실기해온 정책의 해명을 하는 그런 정도 우리 경제가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 10.9%, 그리고 원엔 환율은 지금 이제 원백엔 환율은 900원대 깨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8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전망이라서 수출 전망도 안 좋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시간적으로도 미국이 9월이나 10월에 금리를 올릴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서너 달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오르지 않으면 자본 유출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이 서너 달밖에 없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면 정말로 곤란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일본 엔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절상돼서는 안 되고 좀 절하시켜서 수출에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경제, 거시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수님은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6월 금통이 다음 주 회의를 통해서 단행이 된다면 한 25bp 정도면 일단은 그나마 적정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보다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1.75%고 일본은 0.25%거든요. 네.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상 예상이 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나가겠지만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 중에도 엔화 약세 폭보다 원화 약세 폭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는 완전히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라든지 일본의 통화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금리가 0.25고 보는 통화, 일본은행이 공급하는 보는 통화가 GDP 대비해서 54%, 52%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1.75%고 보는 통화의 GDP 대비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거의 상대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돌고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금리도 내리고 돈도 좀 공급하는 이런 전향적인 발상을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통화전쟁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괜찮다 할 게 아니라 정말 괜찮지 않은 현실을 좀 직시하고 화끈한 뭔가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당국에 대해서 주문을 해주셨네요. 상대적으로 유럽 쪽은 확실히 돈을 푼 국가는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바로 4월 달에는 0%로 마이너스대를 벗어나더니 5월 달에는 6개월 만에 플러스 물가를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유로존에서 3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미국식 양적 완화. 그동안에 유로존은 돈을 많이 풀었지만은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식, 미영 일본식의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회사채를 매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량 회사채가 부족해서 돈이 많이 공급이 안 됐거든요. 아까 얘기한 기준을 얘기하면은 보는 통화가 GDP 대비해서 한 10%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디플레이션 높여서 헤맸는데, 이제 드디어 3월 달부터
들어가기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식으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니까 4월달은 마이너스로 가던 물가 상승률이 4월달은 0%, 5월달은 0.3%를 기록하면서 미국식 양적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럽이 그동안에 걱정했던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리스 얘기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하루 전에 긴급 회동이 국제 채권단들 사이에 있었었는데 이제 채권단들이 모여서 그리스의 소위 최후 통첩을 할 만한 최종 합의 제안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강도 높은 긴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가 이번에는 수용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간을 더 벌여서 마지막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 타협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단 입장에서 이미 벌써 1,100억 유로나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탕감은 그 1,100억 유로 탕감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모여서 했다는 것은 추가 탕감 얘기는 안 나왔을 거고 제 짐작으로는 아마도 이제는 그리스가 정말로 이걸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산 매각을 해서 갚지 않으면은 이 어쩔 수 없다.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최후 통첩을 준비했을 거고요. 그래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뭘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마 한 6월 말까지 그야말로 지난번 미국 재무장관 얘기처럼 디드라인 하루 이틀 전까지 끌고 가는 그야말로 고도의 벼랑끝 전술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6월 내내 아마 그리스 때문에 유럽이나 국제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IMF 데드라인은 곧이지만 일단은 대충 좀 막아놓고 끝까지 구제금융 협상 시한이 마지막인 이달 말까지 아마 그리스 이슈는 질질 끌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엔저 얘기부터 그리스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장근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시장에 어제 급락이 좀 나왔죠. 변동성이 계속 확산될 거란 얘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변동성은 대외적 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전염병이죠.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좀 변동성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조금 너무 짙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악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은 이런 늘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변수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늘 얘기 드렸죠. 계단식 상승에서의 급락입니다. 계단식 상승하고 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간별로 대응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오늘 하루 2%, 3%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 결국은 2% 먹다가 한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마이너스 8%가 되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계속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포지션을 자꾸 세우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성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전일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일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있죠. MDS테크입니다. 자,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맛동산 테크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구간 끊어놓고 볼 일이 아니다. 얘기 드리고 나서도 하락도 나왔고 상승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간 끊어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대차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다. 얘기 계속 드렸었죠. 결국은 현대차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여러분 보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본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것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드렸고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계속 읊어드렸던 내용입니다. 현대차 이제 급락이 나와서 13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13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드렸던
윌비스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물렸다. 그러니까 윌비스도 지금 신문남에서 최근 들어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이 윌비스 두 번이나 짚어드렸는데 이게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성은 여러분 신문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산업 싸움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차트 싸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신문남에서 바로 중국의 캠차이나가 바로 피렐리 타이어를 인수했다.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에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그 이후로 계속 줄줄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남에서 여러분 짚어드리는 건요. 산업입니다. 그 산업적 싸움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제가 발췌한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비어 앨런 마스크라는 이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자죠. 사비어라는 얘기는 더 사비어 앨런 마스크 구원자 앨런 마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앨런 마스크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앨런 마스크의 모습이 보이죠? 좀 느끼남입니다. 그죠? 쌍꺼풀 진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 구원자 앨런 마스크의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 테슬라의 기업 성공적인 부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우주산업 스페이스X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사. 자, 이 기사를 발췌한 이유는요. 전기차 시장의 미래 성장성.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전기차라는 테슬라 모델 S, X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델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 앨런 마스크가 마치 구원자처럼 미국에서 굉장한 구원자처럼 느껴지고 있다. 거의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미래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빠진 거에 비하면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양호했던 모습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향후 시장 성장성은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화신테크라는 회사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에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놓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지금 바이오화학, 즉 바이오부타놀을 원료로 하는 이항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2020년 30% 감축, 하향 조정, 기업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실가스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만 쫓아가는 온실가스 옳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MB 정권 때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에, 어떤 이런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을 지금 좀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읊어드렸고요. 자,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추적조사 할수록 격리 대상 급증, 수천 명 넘을 땐 통제 불능 우려. 자, 에볼라도 그렇고요. 메르스도 그렇고 바이러스입니다. 결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연구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국내에서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하면서 같이 백신 관련주들이 같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하고 백신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백신 관련주가 같이 오르는 것은 이건 묻지마 투자예요. 이걸 함부로 같이 막 올라간다고 따라 타시다가 여러분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라가더라도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최근에 내추럴 엔터텍이 밑에서 반등세가 오니까, 기술적 반등세가 오니까 마치 이게 추세를 꺾고 그 기업이 회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기업은 이미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분명히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그 부분이 전일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하한가죠. 그러니까 물렸다. 즉 여기에서 물리면 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결국은 지금 아무 관련 없는 업체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관련주가 오르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마스크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애들한테 씌워서 나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자,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 마스크 관련주가 급격하게 신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버슈팅까지는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메르스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회사는요, 진원생명과학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죠. 미국에 업체를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올라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진원생명과학이 조금 빠지면 이 아무런 관련 없는 백신주들은 급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가 팔 수 없는 지경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 테마를 쫓아가는 것, 물론 지금 테마가 이쪽으로 확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쫓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미리 들어가 있지 않다면 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신종 플루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자, 현대차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강성 노조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고요. 이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내수 부진에 엔저, 중국 침체 겹쳐 3중고를 보이고 있다. 속도 경영으로 위기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이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발목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해외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뻔하게 울산 공장 놔두고 해외 공장 증설한다. 이 얘기 뭐냐 하면, 현대차가 쓸데없는데 돈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런 노조와 관련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 때문이죠. 그걸 디트로이트 시티하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이 디트로이트 시티, 즉 예전에 철강 자동차 공업의 메카였던 이 디트로이트 시티가 크라이슬러가 빠져나가고 포드가 해외 공장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고, 결국은 디트로이트가 디폴트까지 선언하는, 그 시 전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까지 흘러갔다. 즉 우리나라 울산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차의 리스크까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현대차 3인방 보지 마시라, 그런 얘기도 드렸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업 분석하는 게 우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희의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쓸데없는 차트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드론이 농약 살포하고 있다. 자, 드론의 지금 이제 성장성이죠. 결국은 드론이 이렇게 많은 화력을,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무인 항공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퍼스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스텍 최근까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 볼게요. 퍼스텍을 보면요, 결국은 지금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조드리고 난 이후부터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요? 결국은 지금 1,8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쭉 올라왔고요. 자, 이 최근에도 이 모습들을 보시면 계속 상승해왔던 바닥, 즉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퍼스텍에 대한 부분들, 드론의 자회사가 드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퍼스텍은요, 사실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해서 고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세태기가 아니고 어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키가 어느 정도 큰 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가는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정 시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다.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온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자, 어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분간 악재 호재 공존한다, 이 얘기 계속 드렸었고요. 그것이 뜬금없는 변수 메르스까지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통위 금리 발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출 업체가 이렇게 좋지 않다면 왜 엔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는데 왜 지난달에 금통위는 동결을 했을까요? 이제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늑장 대응인 우리 금융당국의 어떤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업체에 타격이 올 것은 뻔한 명약관한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시기를 뒤로 늦추었습니다. 만약 이번 달까지 뒤로 늦추게 된다면 그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한 번 더 그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현대차가 13만 원대 저점을 찍고 큰 반등이 한번 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밀릴 만큼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접근하시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때고,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을 때에 추세적 단기적 상승을 꾀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형주 단기 매매, 중소형주 중장기 투자하시라는 얘기 계속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 산업에 대한 얘기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 참석 많이 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개장을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했었는데요. 시황의 신시황의 대가무시고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오늘은 함께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갑작스럽게 찾아온 돌발악재인 메르스라는 것 굉장히 지금 무섭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다 환율로 역시 유동성 흐름을 늘 모니터링하자라고 하셨는데 역시 어제 엔저가 크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대차 시총 2위, 3위 종목이 10% 폭락하면서 지수도 2070. 정말 어제
어제장은 사실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어제장을 알아야 오늘 대응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 부분 정리를 해봐야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의 어떤 큰 악재 부분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었다. 첫 번째는 메르스 공포 확산 부분,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그 수출주로의 악영향 부분. 더 좀 크게 나타났었던 부분은 현대차 3인방, 현대차 8%대, 10%대, 그리고 모비스 8%, 기아차 한 4%가 넘는 그런 하락. 너무나도 어찌 보면 두 가지, 한 가지는 급격한 그 서든 어펙트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이미 알려지고 있고 이미 예상되었던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큰 낙폭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제 메르스 공포 확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건 메르스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내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부정적인 업종과 종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업종군에 대한 생각 내지는 관점을 조금은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제약이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 조금은 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사실상 의문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많고요. 거꾸로 메르스로 인해서 급락했던 여행주랄지 항공주랄지 아니면 요커들의 일본으로의 우리나라 여행을 취소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주의 낙폭 확대 부분들 이런 부분 오히려 그 메르스 공포 확산에 따른 하락 주식에 지금 서서히 이제 그 관심의 영역을 높여야 될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10.36% 빠졌죠. 기아차 4.1% 그리고 현대모비스 8.5% 빠졌는데요.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들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이제 어제 지난밤에 들려왔던 소식 특히나 미국 북미권에서도 기아차는 나름 선방을 했지만 현대차 전월 대비해서 전년도 실적이 4.4%의 마켓시어라면 이번에 기록한 부분은 3.9%로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물론 내부적으로 SUV의 판매랄지 아니면 픽업 트럭의 판매랄지 이런 부분, 이런 라인업의 미비로 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또 저런 것도 있죠. 현대차의 미국 공장의 정기 보수 기간도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로 인해서 매출의 악화로 연결된 것이 꼭 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수급 부분, 이 수급 관련해서 ELS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반도체 장비.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그래도 강보합세로 마감을 해주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타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긍정적인 모습을 줬다라는 것 역시 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6월 시장은 전망을 주시면서 5월 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6월 들어서기가 무섭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반등시켜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반납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좀 허망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현대차의 어제 급락이 엔저 때문 글로벌 판매 부진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ELS 관련해 지금 현재 우려가 크거든요. 앞으로 현대차의 어제 급락이 ELS 녹인 구간에 진입한 물량이 약간 출해져서 급하게 빠진 것이라면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쉽게 풀어주세요. 네, 이 맞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어제 현대 기아차의
현대차의 판매 둔화 부분, 특히나 뭐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 둔화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10%가 넘는 급락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으로요. 시총 뭐 30조가 넘는 그런 그 거대 종목이 그 하루 변동폭이 10%가 넘는다. 그것도 이미 거의 뭐 판매 물량의 둔화로 인해서 아니면 뭐 엔화의 갑작스러운 엔저로 인해서 엔저가 갑작스러운 상황도 아니었고 계속되는 그 현재 진행형 상태의 그런 상황 속에서 10% 급락. 오히려 이 부분은 수급 상황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 현대차의 어떤 그 ELS 연계 상품의 낙인 물량. 오늘 오히려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될 구간임에도 분명하다라는 거. 오늘 섣불리 현대차 어제 10% 하락했다고 매수하다가 또 다른 낙인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낙인 무조건 매도를 해서 증권사든지 운용사의 손실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속에 들어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낙인 물량이 해소가 된 이후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그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을 찬찬히 잘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이나 국내 어떤 ELS 연계 부분 그 기초자산 자체를 외국계를 통해서 이제 크게 물건을 이제 확보해 놓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외국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의 ELS 낙인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부분이었죠. 작년 정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직후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경험치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래서 낙인 물량의 해소 그와 동시에 한번 모멘텀 투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 그리고 거꾸로 아울러서 그렇다면 다른 대형주 중에서 ELS 물건이 잔량이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부분. 지금 현재 그 가격 자체가 뭐 위태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 기관의 투매, 외국인의 투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앞으로의 시장을 좀 정리를 해 본다면요, 전략을 좀 세워 본다면 시장 상황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현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을 그래도 굳이 하겠다, 주식을 계속 들고 가겠다, 주식을 사겠다 그렇다라면 아무래도 중소형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도 대형주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 여건, 특히나 미국의 경제 여건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경제 여건이 점차 이제 눌리게 되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실물 경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맞물리는 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경제 정책의 변화 부분들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뭐니 해도 대형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대형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경기에 대한 경제 정책,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도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 틈새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 틈새, 안정적인 쪽에서 틈새를 찾아야 될 텐데 뭐 배당 관련주랄지 아니면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나에게 어떤 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주 그리고 안정적인 틈새를 찾아서 시장 아이디어는 계속 주고 계신데요. 사실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요코 관련된 내수주가 다 무너지고 어제 엔저 관련해서 자동차를 대표한 수출주까지 안 좋아지니까 살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서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많이 밀렸던 뭐 요코 관련 화장품 또 뭐 여행 이쪽 카지노 쪽은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고요. ELS 녹인에 대한 우려가 다른 대형주에도 있다면 사실 바닥권에 많이 밀려있는 대형주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끝으로 전략 좀 종합해 주십시오. 네네, 뭐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형
대형주가 있다라면 그 대형주의 어떤 그 수급 상황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특히나 어떤 그 기초 상품, 연계 상품과 관련된 어디에 엮여 있는 것은 없는지, 수급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만들 어떤 그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 부분 열어놓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커 관련된 종목, 오히려 이제 그 지금 메르스 공포 확산 때문에 여행주의 급락 부분이 있었고요. 화장품주의 낙폭 확대 부분, 그다음에 항공주 역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 계속 이제 그 우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좋은 매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물론 당장 어떤 메르스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주식을 사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기회를 엿보고 관심을 늘려가다라는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이 아니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그 메르스에 대한 어떤 시장 내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서히 이제 그 가격의 하락,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잘 생각을 하셔서요. 예를 들어 이제 하나투어다, 모두투어다 같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 8%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8% 하락은 있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점차 하락의 폭이 둔화되면서 수렴으로 들어갈 것이고, 수렴 이후에는 반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시점을 잘 노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수 관련 피해주, 예를 들어 항공, 여행, 화장품 모두 지금 매수하자라는 관점보다는 밸류에이션 잘 감안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매수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대형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어온 뉴스 보면요, 현대차가 5월달 미국 판매에서 주요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 10%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1선 지지가 우선시된다 하셨을 때 61선까지 가겠어. 전 속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좀 건드렸고 전 저점도 완전히 깼습니다. 코스닥이 그 바람에 같이 좀 무너졌었는데 사실 하락률 자체는 코스닥에서 더 크게 나왔거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하락폭이 깊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반드시 이 구간에서 나와줘야 6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줘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조선주라든지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어떤 급락이 시장 판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61선, 어떤 그런 이탈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이 되겠죠. 2068포인트가 전저점입니다. 이 부근까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의 확인 과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우리 지수, 6월 초까지는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계속적인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경직성은 반드시 확인 작업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주식시장에서까지 제약바이오주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메르스가 우리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르스 문제, 그리고 이제 6월달에 호재의 공백적인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조금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정치에도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필 이럴 때 중요한 구간에서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또 터져갖고,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시장 큰 수익보다는 수익 남는 바로 실현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보셔야지 너무 크게 이제 욕심부리다가는 변동성의 포인트를 좀 놓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화학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었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섹터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는 유일하게 정말 화학주들 이럴 때는 기타 종목들보다는 정말 갑인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제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자, 주 초반에 21선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주 초반에는 반드시 21선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자, 롯데케미칼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수익 시장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상승 시 자율매도하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서는 챙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현재 패턴에서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코스닥도 좀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졌죠. 3번 구간. 3번 구간까지 올 수 있다. 자, 그것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로 인해서 3번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고점이 720포인트입니다. 정고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정고점이 720포인트, 그리고 직전 고점이 719포인트, 그리고 어제의 고점이 718포인트. 이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로 인해서 급등 상승했던 우리 코스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완벽한 3번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한 번쯤은 수익을 챙기고 포트를 좀 갈아 끼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해서 이제 어제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이 좀 나와줬는데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차익을 좀 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접근을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물림목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장중에 한 2% 정도 2% 정도 떠서 출발한 이후에 바로 그 갭을 메워버리는 전형적인 단기 투자자들을 떨궈버리는 어떤 습성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거래량을 상당히 좀 죽이면서 크게 급등락이 없는 거 봐서는 조금은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계속적인 개미털기에 어떤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만 놓고 좀 본다면은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와 메르스 관련된 이슈 가지고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학주들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온 상황이지만은 대형 섹터들에서는 거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 거의 없는 모습들. 코스닥에서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가지고 상승 후에 재차 하락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윗꼬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저항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학습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상승하는 종목 좀 따라잡아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가격 제한폭이 좀 변경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악재이고 코스피에서는 호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못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호재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은 대형주 쪽에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6월 중반부터는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5일선과 11선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이 5주봉선과 10주봉선 기술적 반등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결과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급락을 갖고 있는 우리 지수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전저점 206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포트 점검 지구간에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종목이라면 코스닥도 그렇고 손절매의 필요성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저점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 일단은 포트부터 빠르게 좀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나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럴 때 큰 욕심 부리는 건 아니다 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곧바로 현금화 하실 준비하시고요. 상승하는 종목 따라잡는 장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셨죠.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가 6월 중순에 이제 시행이 되면 오히려 대형주, 경기민감주 쪽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승 채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간밤에 유로존 물가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덕분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달러화보다 강세를 띠면서 달러의 약세를 이끌었는데 이 여파로 엔저는 오늘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집계가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메이저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또 부진할까요? 잠시 후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